안녕하세요. 침묵의 봄조 발표자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살충제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집에서 사용하는 에프킬라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에프킬라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유해한 화학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메이트라는 상품이 오랜 기간 판매되었고, 그 결과 원인 불명인 폐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한 문제 제기로 유해성이 밝혀져 가습기 메이트는 판매 중단이 되고 회수되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의 역할을 살충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 따르면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농약에도 유해한 화학 성분이 있었습니다. 농약 중에서도 살충제, 제초제로 많이 사용된 유독물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술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한 살충제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발표가 끝나면 각자 마음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책에서 두 가지 맥락의 질문에 답합니다. 첫 번째는 화학 성분이 들어간 농약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영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레이첼 카스는 이 책에서 유기염속의 농약은 생물학적 피해를 일으키며 독한 화학 성분이 생태계를 망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방제 효과도 미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 방제보다는 자연에 폐를 끼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방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금전적인 연구 지원, 그리고 법제적인 제도 구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각 장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름의 결론 지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보셔서 답을 아시겠죠? 살충제 때문입니다. 살충제는 원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해충, 그리고 농작물에 해가 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한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은 그러나 해충에게만 해가 될 거라 생각했던 살충제의 사용은 차례로 다른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곤충에게 살충제를 뿌리면 곤충은 내성이 생긴 곤충, 죽는 곤충도 있겠지만 내성이 생긴 곤충도 생기고, 이 내성이 생긴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살충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곤충들은 아주 몇 종이 안 되는데, 이 살충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곤충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 생물들은 또 살충제에 적응해야 합니다. 매년 500종의 화학물질에 적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학물질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고, 바뀐 환경은 다시 생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에게도 그 바뀐 환경에 대한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화학기술의 발전 이전에는 비소에 그쳤던 살충제가 현대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섞이면서 더욱 독성이 강해졌습니다. 합성 살충제, 제초제의 형태를 띱니다. 합성 살충제의 예시로는 DDT, 디엘드린, 알드린, 엔드린, 유기인산, 침투형 살충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살충제는 DDT와 알드린이 있습니다. 제초제도 살펴볼 거고요. 사정에서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먹이 사슬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물 없이 살아가는 생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1943년 콜로라도에서는 대기에 직접 노출된 물 웅덩이에서 유독 성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이 서로 뒤섞여 상호작용을 만들고 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54년에는 호수에 딱 한 번 뿌렸던 DDD라는 살충제가 농병아리에서 1600ppm의 농도로 축적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 DDD는 인간 부진의 피질 기능을 억제합니다. 결국 발암물질인 거지요. 물뿐만 아니라 토양에도 살충제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1955년 헤타클로를 살포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토양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이 살충제를 뿌렸던 땅에서는 아무것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농작물을 키우는 농경지라면 반복적인 살포를 반복했겠지요. 그 반복적인 살포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들이 축적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토양에 축적된 화학 물질은 식물 조직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식물에 살충제 화학 물질이 쌓여 있으면 이 식물을 먹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단계를 더 밟아가면 결국 인간들의 몸 속에도 살충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 초에 잡초 세이지를 없애려고 제초제를 사용했는데 이 제초제가 식물의 당분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서 동물들은 이 살충제, 제초제가 뿌려진 잡초를 먹고 죽게 되는 사건. 그래서 생태계 전체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방제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피치 못하게 제초제를 사용하더라도 선택적 살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살포라고 하는 것은 매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꼭 필요한 나무 윗부분과 같이 국소적인 부위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택적 살포나 생물학적인 방제법이 훨씬 경제적인 이득이 크고 방제 효과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불필요한 파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웨콩풍뎅이가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당시 미국 동부에서는 화학물질이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풍뎅이의 천적인 기생말벌을 퍼뜨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풍뎅이류의 질병인 유화병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화병은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 중서부에서는 저공 비행으로 무차별적으로 살충제 알드린을 살포했는데요. 알드린이 쓰인 이유는 가격이 가장 싼 화학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죽었고 새들의 경련과 발작, 인간의 메스꺼움, 구토, 오한, 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살충제 알드린이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유해한 알드린이 살포될 수 있었던 원인에는 당시 살충제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정부 그리고 담당자 대표들이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한 조치이다, 해가 없다,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유는 살충제 없이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만 생각해서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 알드린을 살포해서 생태계도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화학물질이 들어오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8장에서는
이번에는 딱정벌레를 죽이기 위해